이건 내가 어떻게 오세이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처음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또한 데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의 손자 프랭크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리고 이건 프랭크가 유령 폭풍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내가 오클라호마에서 한 달 동안 일하던 중 사장이 예상치 못하게 전 직원에게 다음날 휴가를 준다. 유급이었다. 아싸. 그날 밤 난 내 모텔방에 있었다. 문간에서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내 방 건너편 바깥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늦은 시간, 다른 사람들은 더 잠들어 있다. 내가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는 폭풍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난 폭풍이 좋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폭풍이 오기를 기다린다. 폭풍이 들판을 가로질러 나에게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앉아있는 문 앞까지 곧장 다가온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하늘도 아주 맑았고 별까지 보였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 주위로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모텔 위로 폭풍이 지나감과 동시에 무언가가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러곤 다시 모든 게 조용해진다. 난 그때 겁이 났던 게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웠을 뿐이었고 결국 그것이 아마도 무슨 자연현상이었을 거라고 결론 내리게 돼. 아마도 전기 관련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 얼굴과 머리카락 주변에서 그것이 지나가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 다음날 아침, 오늘은 쉬는 날이라 늦게 일어난다.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한다. 아침 식사 시간은 이미 지난지라 그곳은 마치 유령마을 같았다. 늙은이 한 명만 카운터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건다. 기본적인 잡담 등등. 전날 밤에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언급한다. 나는 아직 그 현상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를 찾고 있었기에 나는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아는가 물어본다. 그가 관심을 보인다.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온다. 나는 그에게 그 소리를 설명한다. 처음에는 폭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는 걸 언급한다. 그 늙은이는 이제 나를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물어온다. 얼굴과 머리카락에 뭔가 느껴졌어요. 약간 거미줄을 뚫고 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 요약하자면 그는 지역을 지나가는 유령 폭풍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한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폭우 소리와 똑같은 강렬한 쏴 하는 소리로 묘사한다고 한다. 사실상 그게 바로 내가 들었던 소리였다. 그는 그 이야기에선 폭풍이 사람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게 끝이라고 말한다. 그리곤 먼 희시한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난 지루해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그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래되었고 현재에 이르러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유령 폭풍이 가끔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다. 약간 벤시 비슷한 건가?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멍청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벤시라는 요정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누군가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 나는 이것을 언급한다. 유령 폭풍이 일종의 전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마도 유럽인들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을 경험한 후 자기네들 고장의 벤시에 대한 전설과 연관지었고 그렇게 그가 묘사했던 그 지역 전설이 생겨났던 걸 테지. 나는 미스터리를 해결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그 전설은 오세이지족과 체로키족이 서로 만났을 때부터 내려온다고 한다. 그는 사실 자신이 오세이지족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전설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매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그가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곤 했지. 지루해 죽어가던 내가 살아난다. 난 원주민 역사를 좋아하고 특히 원주민의 민간 전승을 좋아한다.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꺼려한다.
정말 긴 이야기야. 그가 말한다. 내용도 엄청 많고. 그에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말한다. 내가 졸라대자 그는 마침내 동의한다. 그는 절뚝거리며 내 자리로 와 자신을 프랭크라고 소개하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그러더니 그는 나한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엔 대량의 역사와 약간의 민간 전설, 그리고 흥미진진한 살인 미스터리까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Q. 아메리카 원주민 드럼. 오세이지족은 한때 가장 사나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로 여겨졌다. 키 180 이상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유럽인들보다 훨씬 키가 컸고 습격하기를 좋아했다. 미국 역사 초기 오세이지 영토 근처에 이끌려온 모피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살해당했다. 미국은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오세이지족의 적들을 무장시키고 서로 간의 싸움을 조장해 일련의 부족 간 충돌이 이어진다. 결국 습격은 멈추게 되고 오세이지족은 소위 평화로운 부족이 되었다. 그들은 결국 미국과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세이지 사람들의 어두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양도한 직후 천연두가 부족을 휩쓴다. 바로 이 무렵 미국은 그들에게 우리는 백인 정착민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 썩 꺼지라고 말한다. 오세이지족의 대부분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강제로 서쪽 체로키 영토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존자들이 간이 캠프를 짓는다. 그 땅은 농사짓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기에 오세이지족은 굶주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한다. 그와 동시에 체로키족과 크릭족은 원주민 부족 정치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다. 오세이지족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면서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미국은 그들이 양도했던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 사나운 전사 부족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오세이지족은 워싱턴 DC로 대표단을 파견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건을 변론한다. 그들은 미국에 오세이지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포기한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간청한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그들은 오세이지족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은 부채를 갚고 오세이지족에게 전액을 지불했다. 부족은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집이 필요했다. 오세이지족은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제까지 점유해온 체로키족의 땅을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체로키는 판매를 주저한다. 그들은 오세이지족에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이 사려고 하는 땅에는 신비한 영이 살고 있고, 체로키족은 그 유명한 눈물의 길을 가던 도중 이것과 조우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체로키 사람들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마치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 보였다. 그 존재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의 소리와 같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하지만 부족의 주술사는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영혼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령인지 물었다. 그것은 땅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은 땅,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 나아가되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이라 말한다. 그 주술사는 나이가 많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하지만 체로키족은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그 령의 소리가 가장 자주 들리는 곳을 멀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고, 장로들은 오세이지족한테 경고하기 위해 이 금기를 깨뜨린 것이다. 오세이지족이 사려고 했던 땅이 바로 그 령이 사는 곳이었다. 분명히 오세이지족은 이것에 약간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금 그 땅에 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한 번도 체로키족이 말하는 그 령은 만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집이 필요했고
그것 외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땅을 사는 것을 고집했고 체로키족은 결국 땅을 팔게 된다. 이렇게 오세이지족 보호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게 된 거냐고?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아. 백인 정착민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몰려오고 있었고 오세이지족은 결국 다시 땅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한다. 장로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다. 전설에 따르면 이 회의 중에 그 령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 체로키족이 묘사한 그대로였다. 령의 존재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와 같았다. 령은 오세이지족에게 앞으로 어두운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집이 외지인들에게 점유될 것이라고, 그들의 땅이 찢기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령은 매우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보고 보호해왔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령은 장로들에게 이제 그들이 스스로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담을 떠맡는 대가로 령은 오세이지족이 자신들의 터전을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계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장로들은 령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걸 들었고, 그것이 끝나자 령은 자신이 항상 그 땅 안에 있을 것이고 오세이지족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곤 령은 떠난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 역시 함께 떠난다. 오세이지족 지도자들은 놀라워한다. 그들은 다시 한번 워싱턴 DC로 대표단을 보낸다. 이번에 그들은 구걸하거나 간청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협상을 하러 간 것이다. 령의 조언을 따라 그들은 땅을 희생한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구역의 지표면 아래에 대한 권리를 오세이지족이 전부 보유한다는 조건 하에 외부인이 사용하도록 개방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거래를 확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세이지족이 제시한 조건의 뜻은 즉 그들의 땅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광물, 주석, 금 등 뭐가 됐던 간에 전부 오세이지족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보호구역은 금광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다. 문자 그대로의 금이 아니라 바로 검은 금이. 미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석유 매장지가 그곳에 있었다. 오세이지족은 부유해졌다. 부는 부족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오세이지족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석유를 동등하게 나눠받았다. 이 동등한 지분은 헤드라이트라고 불렸다.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의 헤드라이트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간다. 오세이지족의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고급 자동차와 운전기사, 고급 의류 등등.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프랭크의 할아버지 데럴이 등장하게 된다. 프랭크는 나에게 말한다. 그 생활 방식은 정말 나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내 할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해 주었지. 프랭크의 할아버지 데럴은 안나라는 여자의 옆집에 살았다. 그녀는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여성이었고 정말 상냥했다. 그녀는 또한 데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보통 그녀는 마당에 나가서 정원을 가꾸곤 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데럴은 하루 종일 그녀를 보지 못한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안나가 전날 밤 언니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그녀는 같은 날 밤에 돌아오지만 어쩌면 이번엔 자고 오나 보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안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데럴은 걱정되었다. 그는 안나의 언니를 방문하여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 앤 저번 밤에 여기 있었어요. 안나의 언니가 데럴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애는 떠났는데 저는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이제 데럴은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 보안관 사무실로 가서 안나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한다. 며칠 후 안나가 발견된다. 적어도 안나의 육신이 골짜기 아래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은 채 데럴과 안나의 언니가 함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간다. 둘 다에게 힘든 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데럴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안나의 생기 없는 얼굴, 평안해 보였다. 그는 안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그녀가 그때 어땠을지 생각해본다. 그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안나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헤드라이트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2달 후 그녀의 어머니 역시 죽은 채로 발견된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보안관 사무소가 안나의 죽음을 사고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고는 개뿔. 데럴이 생각한다. 안나의 머리에는 총알구멍이 나 있었다고. 데럴은 그게 살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누가 안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 그는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아마 안나는 자신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헤드라이트는 가까운 친족에게 귀속되니까 어쩌면 그녀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그 석유 자금을 꿀꺽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듯 보였다. 우선 첫 번째로 안나의 사촌이 죽게 된다. 그 말인즉슨 그에겐 헤드라이트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곤 안나의 언니가 죽는다. 그녀의 집이 괴상한 사고로 폭발했고 언니는 즉사했다. 언니의 남편 역시 며칠 후 부상으로 사망하게 된다. 즉, 그 둘에게도 헤드라이트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데럴은 그 괴상한 사고가 전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경찰이 집 아래에 폭탄이 심어졌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데럴을 위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더도 덜도 말고 이건 연쇄살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알아낼 수 없던 것은 이 살인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그게 그를 약간 광적이게 만들기 시작한다. 그는 어느 날 안나의 언니네 집에 가서 그저 가만히 자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안나의 생기 없는 시체의 이미지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그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된다. 그 뇌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그 소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부드러운 무언가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고개를 든다. 비 내리는 소리가 그를 둘러싸지만 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뇌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들었고 그리곤 다시 조용해진다. 데럴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다. 안나의 넋은 안식에 들지 못했고 자신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며 부르고 있었다. 데럴은 보안관 사무실에 달려가 조사를 돕겠다며 자원한다. 전화통화, 문서조사 등 필요한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안관은 데럴에게 그의 슬픔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이만 집에 가게나. 보안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자네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치 위협처럼 느껴졌다. 데럴은 마지못해 떠난다. 그러나 그는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보안관 사무실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한 남자를 체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남자가 풀려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혐의 없음. 데럴은 주변에 물어보고 다닌다. 아무도 그 남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오세이지족이 아니었다. 그가 일부 지역 횡단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데럴은 신문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오세이지족 남자, 안나와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읽는다. 또 다른 오세이지족 한 명은 기차에서 독살된 채로 발견된다. 그리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건 데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묻고 다녔었고 이에 다른 부족원들 역시 눈치채기 시작한다. 그들은 생각한다. 만약 데럴이 옳다면? 그들은 데럴이 지금껏 계속 의심해왔던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헤드라이트를 목적으로 오세이지족을 노리고 있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곤 마치 의심의 여지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양 오세이지족 추장의 아들이 죽는다. 그의 이름은 조지 피카트였고 그는 독살당했다. 의사들은 그것을 실수에 의한 독극물 중독이라고 부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네. 피카트는 오클라호마 시립병원의 혼잡한 병동에서 사망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죽기 전에 전화를 한 통 했었다. 그가 흥분한 채 전화로 그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보호구역 내 살인사건의 진범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카트가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변호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보안관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 직원들은 그가 전화에 대고 화를 내며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피카트에게서 건네받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종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안관 사무소에 알렸다. 변호사는 이 문제로 큰 소란을 피우려고 했고 전화를 끊은 후 보호구역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다. 자신의 서류 가방과 함께 그는 보안관을 직접 만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변호사는 결코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 그의 시신은 기차에서 던져진 채 발견되었고 두개골이 으스러져 있었다. 서류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시점에서 데럴은 확신하게 된다. 그는 안나를 죽인 자가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를 거란 것도. 멈추려 시도한 사람은 있었지만 수수께끼의 죽음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지 잘 차려입은 백인 남성 무리가 보호구역에 도착한다. 그들은 수사국이라는 소규모 정부기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관 사무실과 수사국 친구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는 게 분명해진다. 물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보안관 사무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누군가가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파괴하다 걸렸다 등등. 또 다른 소문도 있었다. 보안관 사무소가 원래 체포했었던 오세이지족이 아닌 그 사람, 기소되지 않았던 그 사람. 사람들은 그가 구금 중에 자백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백에서 빌 헤일이란 남자를 연루시켰다고 한다. 이 남자에 따르면 헤일은 그에게 안나와 그녀의 가족을 죽이면 돈을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한다. 이 사실에 데럴은 놀란다. 그리고 사실 놀란 건 데럴뿐만은 아니었다. 빌 헤일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이나 보호구역에서 살았던 백인 남성이다. 오세이지족이 석유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반면 헤일은 가축 거래를 통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재산을 불려왔다. 그는 영리하고 완고하며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지역 정치인들을 매수했다고 말한다. 부족 내 법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전에도 몇몇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감옥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헤일이 실제로 안나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면 보안관 사무실이 왜 수사국 친구들을 방해하는지 설명이 된다. 조지 피카트가 무엇을 알았는가와 그가 독살된 이유 역시 설명이 된다. 또한 그것은 보안관이 데럴에게 한 이상한 경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된다. 자네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데럴은 이론을 갖게 된다. 헤일은 사람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살인을 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오세이지족 내부에도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석유 자금을 나눠 갖는 가족들이라든가. 보안관 사무소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그냥 빌 헤일의 힘과 영향력에 의해 손을 쓰지 못하는 걸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데럴은 싸울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안나에게 정의를 구현해주는 것 같았기에. 결정되었다. 빌 헤일이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 단지 그뿐이다. 법 집행기관은 그 목축업자 놈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를 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데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집행해야 했다. 데럴은 헤일이 안나의 살인을 사주했다고 상상한다. 그는 그날 안나의 언니 집에서 안나로부터 받은 계시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그의 머리를 흐리게 만든다. 늦은 오후, 그는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가 총을 챙기려고 집에 들어갔을 때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빌 헤일의 목장으로 행진할 때 보호구역에는 어둠이 내렸다. 그는 혼자였다. 저 멀리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헤일의 목장을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을 올라가면서 데럴은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4명의 남자를 알아챈다. 모두 무장하고 있었지만 데럴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농장의 본관인 집이 보였다. 빌 헤일은 아마도 거기 있을 터였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다. 안나와는 다르게. 데럴이 언덕을 내려간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신의 죽음을 향해 행진한다. 입구를 지키는 남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채기 전까지 꽤 가까이 간다.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쳐 경고한다. 데럴에게 여긴 사유지라고 말한다. 그 남자가 무기를 뽑는다. 다시 경고를 한다. 데럴은 이제 대문 코앞까지 와 있다. 데럴이 총을 든다. 2발을 발사한다. 한 남자의 가슴을 정확히 맞추고 다른 남자의 팔을 맞춘다. 2사람 다 땅에 쓰러진다. 아직 서있던 2 남자가 무기를 꺼내 데럴에게 총을 쏜다. 하지만 그는 큰 헛간 뒤로 달려간다. 비가 다가오는 소리는 총소리에 잠시 묻힌다. 데럴은 궁지에 몰렸고 그도 알고 있었다. 그가 헛간 뒤에서 돌아 나오는 순간 남자들은 총알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획은 본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데럴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데럴은 빌 헤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2 남자와 마주할 준비를 한다. 여기까지다. 그는 생각한다. 그때 폭풍이 끼어든다. 그 울부짖음은 목장 전체에 퍼진다. 비가 오는 듯한 소리. 하지만 빗방울 하나 보이지 않는다. 데럴은 무언가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헛간 반대편에서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들은 총을 몇 발 쏜다. 하지만 무엇에다가? 폭풍 소리는 이제 거의 귀가 멀 정도로 커진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렸지만 총소리는 멈췄다. 데럴은 살짝 밖을 엿본다. 남자들이 본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기는 폭우의 쏘아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가 썼던 2 남자가 눈에 밟혔다. 그들은 땅에 누워있었다. 데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대고 앉는다. 가슴에 총을 맞은 남자는 당연하게도 죽어있었다. 하지만 팔에 총을 맞은 남자는 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의 얼굴은 푸르딩딩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마치 심하게 구타당한 사람처럼. 그는 숨이 멎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남자들의 함성은 이내 고통의 비명으로 변한다. 데럴은 겁에 질린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째서인지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속에서 안나의 모습이 반짝 스쳐 지나간다. 그는 자신이 죽인 2 남자를 바라본다. 죄책감이 그를 압도한다. 손가락이 마비되어 그는 총을 떨어뜨린다.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농장을 떠난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멀리서 폭풍의 포효 소리를 계속 듣는다. 그리고 그 폭풍 소리 바로 아래에서 남자들의 괴로움에 찬 비명소리가 간신히 들려왔다. 다음날 데럴이 깨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가 안나의 언니 집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하지만 더 강렬했었다.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다. 안나의 넋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게 뭐였든 간에 데럴의 목숨을 구했다. 그게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데럴은 그 헛간 뒤에서 나왔을 것이고 헤일의 부하들은 그를 벌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는 기억해낸다. 내 총. 어젯밤 농장에 내 총을 두고 왔어. 심장이 내려앉는다. 보안관 사무소에서 그의 총을 찾아낼 것이다. 아니면 아마 수사국 친구들이 찾을지도.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데럴의 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데럴은 감옥으로 끌려갈 터였다.
잠시 동안 데럴은 마을을 떠나는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앉아서 체포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마도 그 두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가 안나의 복수를 하는 것에 실패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는 안나에게 정의를 구현해줬어야 했으니 어떤 이유이든 그는 거기 앉아서 당국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한다. 오세이지족의 역사에 관한 책이었다. 그가 그것을 읽는 동안 그는 이상한 전설을 기억해낸다. 바로 오세이지족이 체로키족에게서 땅을 사들인 이야기, 그리고 체로키족이 어떻게 그 땅에 거주하는 령에 대해 경고했는지에 대해 그는 그 령에 대한 설명을 기억해낸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울부짖는다. 그가 들은 게 그것일까? 이야기에 따르면 령은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젯밤에 다시 돌아온 건가?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그때 경찰차가 데럴의 집 앞에 도착한다. 보안관이었다. 혼자였다. 그는 데럴을 불러서 말한다. 어젯밤 빌 헤일의 부지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네만. 데럴은 침묵한다. 그는 보안관의 조수석에 자신의 총이 놓여있는 것을 본다. 4명이 죽었어. 보안관이 말한다. 한 명은 가슴에 총을 맞았고 나머지는 맞아 죽었네. 데럴은 얼굴이 부어오른 남자에 대해 생각한다. 나머지 2 남자도 그런 상태로 발견되었던 건가? 총 4건의 살인이었다. 보안관은 이미 그를 체포하고도 남았어야 한다. 하지만 대신 그는 데럴의 총을 잡아 그에게 건네준다. 불행하게도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네. 데럴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보안관이 그의 손에 총을 강제로 쥐어준다. 몸조심하게 나. 그가 말한다. 그들을 죽인 게 누구였던 간에 아직 잡히지 않았어. 다른 누군가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나는 상황을 바로잡을 걸세. 그러고 나서 보안관은 차로에서 차를 빼 그곳을 떠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빌 헤일이 체포된다. 수사국 친구들은 보안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보호구역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1년의 살인은 끝을 맺었다. 나중에 데럴은 헤일이 안나의 살인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기엔 잃어버린 증거가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수사국은 헤일을 안나의 사촌의 살인과 연결해낸다. 그는 그로 인해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정확히 말해선 안나를 위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데럴은 받아들인다. 1년 후 그는 안나의 무덤을 방문하고 있다. 처음으로 그녀의 무덤을 보았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실제론 안나의 안식을 위해서 왔던 게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놓아줘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 내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무덤을 보는 것이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 데럴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린다. 저 멀리서 폭풍이 다가온다. 폭풍은 천지를 울린다. 폭풍은 공동묘지 위로 다가온다. 폭풍은 데럴의 위를 지나간다. 울던 그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빗방울들이 그의 손에 내려앉는다. 빗방울들이 그를 완전히 덮는다. 폭풍이 지나가자 그의 눈물도 같이 지나간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내가 프랭크에게 말한다.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프랭크는 할아버지가 매년 봄에 그를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말한다. 언제나 봄이었어.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안나가 죽은 건 봄이었거든. 나중에 프랭크는 할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지어낸 건지 궁금해졌다. 그는 오세이지족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다. 독서를 하던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들은 오세이지 헤드라이트와 얽힌 일련의 살인사건들을 오세이지족 공포의 통치라고 불러. 프랭크가 찾은 정보의 대부분은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일치했다. 그러나 몇몇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체로키족 장로들과 오세이지족의 만남에 대한 것 역시.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유령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그가 만난 것과 같은 영이며 지금은 그저 약해졌을 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프랭크에게 그것을 믿는가 물었다. 프랭크는 어깨를 으쓱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말했는지 들었다면 자네도 믿었을 거야. 그 후 프랭크와 나는 헤어졌어.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이야기는 나를 다시 강하게 덮쳐왔어. 나는 그저 모텔 문간에 서서 주차장 건너편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어. 다음 날은 일이 있어서 일찍 자야 했지만 결국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고 말았어. 오세이지족이 그 들판을 행진하며 굶주리고 머물 곳을 찾는 모습을 상상했어. 보안관이 그곳에서 안나의 시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했어. 프랭크의 할아버지가 친구의 복수를 위해 밤을 헤치고 걷는 모습을 상상했어. 그게 내 생각을 바꿨어. 처음 들판을 봤을 때 나는 건조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 땅을 위해 죽이고 죽었어.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의 절반도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아무튼 좋은 밤 보내, 엑스. 오늘 밤 편안히 잠들기를.